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코로나 4차 지원금의 규모, 지원 방법, 포괄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냐, 혹은 선별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하느냐, 아니면 이 두 가지를 다 하느냐, 이런 것을 놓고 여당과 국고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간의 이견, 그리고 그 이견을 가지고 서로 지금 논쟁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흔히 나라의 살림을 책임진 국고장관을 국관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국관을 지키는 사람, 당연히 옆구리 열쇠를 차고 있겠죠. 그 사람이 열쇠로 문을 열지 않는 한은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죠. 근데 이 열쇠를 말이죠, 국관직위로부터 아예 뺏어버리겠다. 국관직위가 해야 될 역할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걸 뺏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그것도 야당도 아니고 여당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당과의 여러 가지 정책적 이견 때문에 현재 홍남기 부총리가 무려 8번에 걸쳐서 여당과 이견을 표출한 적이 있고, 번번이 결국 최종적으로 여당 안에 여당의 의견에 굴복한 결과가 초래되어 가지고 과연 어떻게 이번에는 마무리되어질 건가, 이번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의 주장이나 생각을 관철할 수 있을 것인가, 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의미 깊게 이 현상을 지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거칠 것을 알아 거칠 때 거치겠다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 이미 천명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정책의 구현 측면에서 실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여당으로 하여금 거쳐야 될 때 거치게끔 이렇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거쳐야 될 때, 거칠 것을 알아서 거쳐야 될 때 거치는, 다시 말하면 진퇴를 분명히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지고 관전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언론에 나와 있는 태도를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저는 항상 정치인이라고 불러줄 가치가 없다 생각해도 정치꾼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그동안 우리 정치꾼들의 참 이 정치의식을 나타내는 그런 현상을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관직위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 또 이것을 맡은 기재부의 관료들이 취해야 할 태도, 비록 그것이 여당이 추구하는 정책과 반하고 귀에 거슬리고 눈에 거슬릴지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에 혹은 생각에 어떤 근거가 있는가 하는 걸 충분히 듣고 그 생각도 존중해 줘 가면서 어떤 정치적 절충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은 거진 보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한 기재부의 관료들을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지금 우리나라 재정은 참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 수입과 지출이 점점 괴리가 되어 가고, 적자 재정이 완전히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국가의 채무는 아주 많이 쌓이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아직 별거 아니야. 다른 나라에 비하면 다른 나라는 이보다 훨씬 더 빚도 많고 적자 재정이 더 많아.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참 더 빚내서
여당이 생각하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에 돈을 써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여당의 일반적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부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인가? 여기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할 필요 없이 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국가 경제정책을 장기적으로 구상하면서 구체적 현안에 대해서 어떤 갈등적 요인이 나올 때 이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경제부총리의 역할에 대한 일반적 이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은 경제부총리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그거에 머물고 있는 게 아니죠. 그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시장에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 경제 또 나라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에서 흔히 생활이 토끼로 비유되는 성장, 물가의 안정, 국제 수지 균형 이라고는 이 세 가지 목표를 셋을 다 달성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그중에 둘이라도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시장의 경제에 대한 기대 가능성에 대답을 해야 되는 자리가 이 경제부총리 자리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제를 끊임없이 구조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또 그런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개혁의 과제를 추출해내고 이것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한 자리가 역시 경제부총리 자리죠. 여기까지는 대체로 다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주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주의자로서 당연히 갖는 주문. 이것은 시장 경제의 원리를 경제 각 부분에 확산, 정착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세계 경제와 우리 한국 경제의 통합을 실현해 나가는, 달성해 나가는 그러한 그 막중한 임무가 경제부총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죠. 최근에는 그런 거 해본지 모르겠는데, 오래전에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경제에 가장 영향을 끼친 자리가 어느 자리냐, 어떤 사람이냐 하고 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제1위가 경제부총리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말 중요하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물론 과거의 예를 볼 것 같으면 이 경제부총리가 흔히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습니다. 경제 목표를 인위적으로 설정을 하고 그걸 갖다가 금융, 재정 등 그런 자원 동원 수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써서라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유혹에 흔히 빠지기 쉽습니다. 이 유혹을 떨치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건 경제부총리 스스로가 하기 어려웠던 유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것이 그 부총리 스스로의 유혹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제부총리의 권한 바깥에 있는 특히 정치권, 여당으로부터 정말 경제부총리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힘든 주문을 지금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대응하고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부총리는 역사의 평가를 받는 자리예요. 그냥 한번 먹고 지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총리의 역사적 평가라 다시 말하면 경제부처가 성공한 부총리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갖다가 근원적으로 향상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했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홍남기 지금 현 부총리는
이러한 부총리의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언론에서 잘한다 못한다 논의된 적이 별로 없어요. 주로 뭐냐, 부동산 대책을 가지고, 부동산 대책이 잘 됐냐 못됐냐,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했는데 부총리의 책임은 뭐냐, 이런 문제. 특 최근에 와서는 주로 이 국간직이 국고장관으로서의 부총리의 역할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부총리의 역할 중에. 그러나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런 역할에 비하면 이 부총리의 역할 중에서는 그렇게 우선순위가 높은 역할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역할들은 다 지금 논의조차 안 되고 있고, 사실상 옛날 같으면 예산 실장선에서 혹은 예산 국장선에서 끝났어야 될 만한 문제의 책임 혹은 결정, 이런 것이 전부 부총리의 지금 결단을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올라가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부총리가 지금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고 있는지, 총리로부터 어떤 지침을 받고 있는지, 이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오로지 당과의 지금 대결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만약에 지금 이런 정도의 당과 부총리 간에 지금 재난지원금의 규모와 지원 방법을 놓고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면 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여당의 책임자 대표와 이 부총리 또는 총리를 같이 앉아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후선이 뭐냐. 만약에 부총리가 그 선을 넘어서는 나는 도저히 부총리로서는 이것을 수행할 수 없다 하면 그걸 부총리 의견을 들어주든지, 아니면 부총리를 퇴진시키고 당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부총리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면 당으로 하여금 그 요구가 너무 과하니 이 정도 선에서 당이 의견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합의를 이루고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게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인데, 도대체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디가 있는지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이거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안 하려고 뭐하러 대통령을 놔둡니까? 뭐하러 그 비싼 비용을 들여가지고 대통령을 놔두냐 말이에요. 이 지금 문재인 씨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어느 자리에 가서 뭘 하고 앉아 있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간에 저도 이런 문제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으로서 이 재정 건전성 유지에 대한 이 부총리의 역할과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국고장관으로서 내가 보기에 지금까지 최근에 홍남기 부총리 그 이전에 약했으면 약했지 과하다고 생각되는 측면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총리의 고민, 고충,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정치권이 최소한도로 이것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이야기했지만도 이 나라의 예산 걱정하는, 국간을 걱정하는 기재부의 차관의 이야기에 기재부가 나라가 대한민국의 기재부의 나라냐 하고 이야기하는 총리라는 사람이 없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부총리와 여당과의 논쟁에 있어서 이것을 조정해 줘야 될 사람의 역할, 전혀 볼 수 없는 이러한 역할,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정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재정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금년 21년도 예산안, 아직 잉크가 본 예산, 잉크가 말하기도 전에 지금 벌써 추경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이미 금년 예산에 75조 이상의 통합재정 수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문 용어지만 관리 재정 수질 면에서 보면 110조 가까운 지금 적자를 이미 예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GDP 대비해서 통합재정 수지로는 3.7% 혹은 관리재정 수지로는 5.4%의 마이너스 적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기 재정 전망을 하면서 이거 한 3% 순에서는 유지해야 되지 않냐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상적으로 재정을 아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것도 정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국가 채무가 이미 본 예산에 956조나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뭐 이거 천조가 되는 건 곧 시간 문제예요. 만약에 이번에 지금 여당이 요구하는 대로 4차 재난지원금을 결정하게 되면 뭐 적어도 20조 이상의 순정을 이루는 추경이 이루어지겠죠. 이걸 먼저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걸 줄여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빚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빚을 내서 이미 빚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빚지는 경제, 과거에 우리는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들어왔지만도 이 재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서 피나는 참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원칙적으로 균형 재정을 유지하면서 국가가 꼭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적자로 초래되는 국가 채무만을 안고 가겠다 하는 것이 국가의 재정의 기본 줄거리였는데 지금 이러한 것이 다 깨져 있단 말이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야당 대표일 때는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보고 이 국가 채무를 40% 선을 못 지키고 그걸 갖다가 다 무너져가는 재정을 다음 정부에 넘기려고 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말이야 도대체 40%의 근거가 뭐야? 그거 좀 늘리면 안 돼. 지금 한 60%까지 좀 가져가겠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때 야당 총재 할 때는 사실 몰라서 그랬는데 대통령이 돼 보니까 그때는 내가 좀 잘못 생각했던 거고 지금은 이 정도 해도 된다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이런 그간의 과정에 대한 해명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때 남이 써준 거를 읽었기 때문에 그 기억도 못하고 있을지 모르죠. 국가 채무가 어느 선이 적정하냐. 이거 일률적으로 이야기 어렵습니다. 국가 채무가 GDP의 100%가 돼도 괜찮은 나라가 있고 그 나라의 여러 가지 다른 지표에서 볼 때 우리나라 같이 지금 40%에서 이제 50%로 넘어가는 이런 곧 60%가 될 때인데 이런 나라지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라든가 우리나라의 대외 신뢰도라든가 이 빚의 내용이 뭐냐. 빚을 내서 생산적 활동에 썼으면 그 빚 많이 쳐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갚을 수가 없는 소비성 지출에다가 다 쓰면 뭘로 갚겠습니까? 갚을 능력, 한국 경제를 쳐다보는 국제경제사회의 시선, 한국 경제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신뢰를 하고 있느냐 아니냐. 우리나라 통화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국제통화시장에서 국제외환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통화냐 이런 종합적인 것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40%면 괜찮고 60%가 되면 안 되고 100% 되면 물론 안 된다. 근데 미국 100% 넘지 않느냐, 일본 200%나 되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나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은 재정입니다. IMF 위기가 왔을 때도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때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되어 왔고 그 재정의 뒷받침에 의해서 적절한 재정의 역할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큰 계기를
뭐 요인이 됐다 하는 걸 생각할 때 이래 좀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앞으로 과거 IMF 위기와는 비교될 수가 없는 위기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모든 걸 보았을 때 우리 재정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과거에 이 재정 문제를 다루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건전 재정을 유지해왔고 균형 재정을 유지해왔고 균형 예산을 유지해왔고 또 국가의 채무를 최소한으로 하면서 유지해왔고 하는 과정에 있었을 때의 그 어려웠던 과정을 한번 복귀하는 그런 과정을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내가 보기에 여당으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인식과 여당의 무리한 주장을 철회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하나도 없고 또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조정해 줄 만한 그런 능력도 의사도 의지도 없다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상한 남은 문제는 홍남기 부총리 개인의 처신과 생각과 철학에 달려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워낙 홍 부총리가 들어왔을 때는 저하고 일을 같이 한 적이 있지만 너무 그 시차가 커서 저는 기억도 거진 없는 정도지만 그동안에 참 그 좋은 인격을 가지고 참 열심히 맡은 바 일을 해왔는데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가 자리 연연해가지고 생각을 바꾸거나 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자리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자기 거취를 결정 못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충분히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 가지 그간에 쌓여있던 관계들, 인간관계들 또 정부와 관계 이런 관계에서 설사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어떻게든지 절충해서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마련이지만 이번에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태도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만약에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의 생각을 관철하지 못한다면 나라에도 큰 손실을 끼칠 뿐더러 본인도 역사에 기록되기를 정말 부총리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몇몇 안 되는 부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선배로서 분명한 처신을 이번에는 해야 된다는 걸 권고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상으로 거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